자, 오늘 그 같이 읽었던 신용과 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국에 여기서도 책에 거의 곳곳에 들어가 있는 메시지죠. 신용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건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너가 얼마나 갚을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를 하는 게 신용이에요.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거는 모든 금리하고 다 연결이 돼요. 신용이 좋은 사람들은 금리도 낮게 주죠. 낮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갚을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갚을 능력이라는 건 무엇으로 기준을 하냐? 소득과 소비와 그다음에 그런 부채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그 평가 맨날 받잖아요. 그 뭐냐? 어디지? 뭐 토스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자기 신용도나 이런 거 체크하고 특히 은행 갈 때 되면 내 신용도 보면서 내가 이랬었나? 그리고 나는 부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적금만 잘하고 있는데 나 평가가 왜 이렇지? 단순하게 신용도라는 거는 돈을 잘 모으는 사람한테만 무조건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아요. 그 뭐지? 수입과 소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돈을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잘 아는 사람들이 신용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산이 많다고 무조건 신용도가 다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내가 뭐 돈이라는 걸 굴리는 걸 하는데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투자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좀 더 이자를 받든 아까처럼 이제 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30대 전후까지는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라고 하죠. 왜냐하면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이랑 안전 자산에 좀 배분을 해가지고 위험 자산에도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예를 들면 위험 자산이라는 거는 주식을 말하는 거겠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익이 극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갚을 능력이 될 정도는 이걸 빚져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안전자산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근데 근로소득이 없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퇴직을 한 이유겠죠. 그때에 이제 주식이 갑자기 빠지셔가지고 나 주식 투자할래라고 해서 60 넘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없을 때는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안전자산에는 여기서는 채권을 얘기할 수도 있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급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전자산이 될 수도 있겠죠. 얼마 정기적으로 내가 월세 수익을 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거를 할 때도 지금 내 연령대, 아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주식으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1,000만 원이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됐어. 상장 폐지가 돼버렸어. 근데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1,000만 원 날아가 버렸는데, 당장에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이건 진짜 큰일, 이건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건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한 달에 300만 원씩 꼬박꼬박 돈을 벌고 있어. 1,000만 원 날라갔지만 그래도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다시 그걸 회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게 없는데 1,000만 원 날려버리게 되면 이거 리스크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지금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금 상품에도 다양한 금리가 존재를 하는데 CMA 통장이 여기 책에서 말했던 1.5%인데 제가 좀 전에 검색해 보니까 지금 CMA 통장이 2.15에서 2.3%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되게 신기한 거 요즘 예금 보통 통장이라고 하죠. 일반 그렇게 입출금 통장 금리가 저축은행은 2.5%까지 상품이 나왔어요. 1억까지는 2.5%, 1억 이상은 1%로 되는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즉 그만큼 금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내가 조금만 살펴보면은 이렇게 입출금 통장, 이제 파킹 통장이라고 하는데 들어왔다 나가는 통장이잖아요. 이런 통장은 충분히 내가 그냥 뭐 예를 들면 생활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는데 이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가 다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눠서 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기간만큼 단 몇십 원, 몇백 원이라도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조금씩 찾아보는 것도 좀 내가 이제 자산을 굴리는데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갑자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목돈이 갑자기 생겼었는데 이거를 당장 적금을 할지 내가 투자를 할지 되게 애매한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렇게 파킹해 놓으면은 파킹해 놓은 만큼으로도 수익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런 상품들을 잘 살펴보면은 짧은 기간 안에도 내가 수익이 몇만 원이라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무조건 우리가 그리고 신용이 좋다라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좋은 건 아니다라는 예시로 보면 여기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우리의 2008년도 금융위기를 발생시키게 했던 네, 그 사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자, 이거 뉴스에서도 진짜 많이 보고 사실 경제책 보면은 이때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지금 최근에 한 50년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장 큰 금융위기는 두 번 왔잖아요. 우리나라 IMF랑 그리고 이 금융 이제 위기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인데 이 미국에서 발발했던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하냐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가끔 부동산 뉴스 보시는 분들은 부동산 거품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 우리가 신용 등급이 있어요, 사람들이. 맞아, 신용 등급인데, 미국에서는 프라임, 이제 최고의 등급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등급,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1등급에서 한 3등급까지는 프라임이에요. 그 다음 4등급부터 한 6등급 요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요 뒤에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출할 수 있는 상품이 별로 없어요. 네, 완전히 신용도가 바닥인 사람들은 뭐 기사회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는 건 사실 좀 어려운데 미국에서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때 경기도 좋고 부동산 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대출을 막 해줘요, 은행에서. 대출을 막 해주는데 이게 이제 100% 이상 대출해주는 거예요. 집이 1억짜리면은 한 1억 2, 3천씩 대출해주는 건 거예요. 왜냐면은 1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1억을 내가 돈을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근데 이 이자를 낼 돈이 없는 거야. 이자를 낼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자도 네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내라고 추가적인 대출을 해줘 버린 건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워낙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랐으니까 1억대 집을 샀어도 한 시간이 조금만 두세 달 지나니까 이게 1억 2, 3천이 되고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게 자산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내가 팔지 않는 한은 이건 사실 내 자산이 아닌 건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거는 내 자산이 불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이제 대출도 잘 되고 이러니까 그 이제 여기 리먼 브라더스죠. 이 회사에서 이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이 새로운 상품들을 가지고 또 뭔가를 운영을 했겠죠.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공식들이 되게 좀 복잡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은행에서 담보대출 받았잖아요. 그럼 이 담보는 은행 거잖아요. 집은. 이 사람이 완전히 돈 갚기 전에는.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집 살 때 현금만 내 돈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해. 똑같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다 은행 거예요. 근데 은행이 이거를 가지고 또 상품을 만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거에 대한 그 담보를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건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은행은 어쨌든 이자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익을 이제 그 사람들 나눠주는 이런 프로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이러다가 이 부동산의 경기가 호황이 계속 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1억짜리 집이 7천만 원이 되고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은행들은 이제 그 실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때요? 돈을 이제 회수하려고 막 하겠죠. 돈을 막 다시 갖고 들어오려고 해요. 갖고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아. 이제 그러니까 파산 나고 부도난 사람들이 많아지고 돈을 못 갚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져서 실제로 우리가 대출해줬던 것보다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채권자들도 파산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태들이 터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리먼 브라더스가 가장 그 미국의 최고의 은행이었는데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은행이 하나의 큰 은행이 파산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은행이 이제 파산하는 거 보고 미국에 있는 다른 은행들도 돈을 막 회수하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여기저기에 뿌려놨던 투자자금들을 쫙 회수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씨가 마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에 달러의 가치가 급상승을 하게 된다.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다 보니 이제 돈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대출도 받을 수가 없고, 내가 회사도 굴려야 되는데, 우리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야 되는데, 상품 개발할 수 있는 돈이 없어. 아무도 안 빌려주니까. 그러면서 회사들이 연쇄적으로 부도나기 시작을 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미국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많겠죠. 같이 연쇄적인 부도들이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사태를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시작은 미국의 부동산 버블이라는 이 작은 사건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 세계가 한번 휘청했어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와 오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이제 이때와 비슷한 상황들이 또 생기면서 이제 근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경제
경제 역사들을 보면 이런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면은 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사전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결국에는 신용이라는 거를 무조건 좋다라고 해서 그걸 100%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 우리가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어떤 투자 상품을 할 때도 이거는 이제 뭐 되게 안전적이다는 생각하지만 안전하다라는 거는 조금 더 위험률이 떨어진다라는 건 거지 완벽하게 내 돈을 관리할 수 있어는 아니라는 거에 대한 거는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이게 아마 이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를 설명했던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내가 어떤 상품을 가입하거나 이제 들어갈 때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 한 뭐 10%든 5%든 위험한 것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를 해두시고 이제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이제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 그 신용등급 중간인 분들, 뭐 4등급, 6등급을 위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상품은 대출 상품은 없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극과 극이래요. 왜냐하면 아주 안전한 자산이거나 아주 위험한 자산이거나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중간에 대한 상품들 자체가 구성이 거의 안 되어 있고 이 중간 상품들 여기서 얘기한 미국처럼 서브프라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이 거의 없고 운영이 된 적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용도가 애매한 사람들을 위한 뭔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제 저축은행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그런 처음에 시도는 그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남발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축은행도 부도 많이 났었잖아요. 은행에 그 아주 빨간 색깔 간판이었는데 막 사람들 새벽에 막 가가지고 내 돈 달라고 막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축은행이 부도 나면서 돈을 잃었던 분들도 꽤 많으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축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안 좋아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도난 저축은행들을 뭐 대부분이 보면 일본 회사에서도 많이 사갔더라고요. 오케이저축은행, 뭐 러시앤캐시가 다 일본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고는 있지만, 근데 그런 회사들이 사실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광고들도 되게 재밌게 하고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 특히 TV 광고에서 대출은행 광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간에 있는 신용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들이 많이 없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어떤 상품들이나 이런 것들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부동산을 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뭐 어쨌든 간에 우리 살아가면서 대출이나 예금이나 이런 금리에 대한 거는 끝까지 가져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신용도 관리를 하는 부분이 제일 첫 번째고 신용이 높아야지 그래도 좀 더 내가 뭔가 다양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바운드리가 좀 넓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요번 편을 보면서 저는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